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보기가 좀 드물어요. 전 대학 다닐 때 헤겔막스를 많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했어요. 대학 때는 이 주자학과 이 양명학의 사유체계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동양 철학하면 주자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물이 양명학 이렇게 배웠는데 선생님들한테 그걸 그렇게 배웠어요. 그 양명학은 주자학이 대립적인 거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양명학은 주자학과 절대 대립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나 중국의 학자들, 특히 중국의 학자들은 대립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저걸 대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논어 해석을 갖고 그냥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석사 논문으로 중국 고대 지식계층의 사유의식을 썼는데 사실 이건 제자백가들의 철학체계 논쟁이에요. 제자백가들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지식계층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식계층이라는 말은 칼 마나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식사회학이라는 거를 이제 1970년대에 많이 유행을 시켰는데 그 대만인가 홍콩의 그 여영시 교수가 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석사 논문을 79년도에 냈어요. 1879년도에. 근데 이제 1979년도 87년도에 냈구나. 89년도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 중국 고대 지식계층의 사회의식이라는 건 제자백가들은 결국 사회를 어떻게 봤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이거였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왜 식민지가 됐고 왜 저기 됐느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진화론과 유물론의 비교를 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그 당시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중국 근대의 철학체계 논쟁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정계 공부를 2년을 했는데 이걸 논문을 못 냈어요. 선생님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내도 논문이 안 되고 통과가 돼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진나라 한나라 초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그 당시 학계에서는 그 노예제가 공건제로 교체하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가 바뀌는 시점이 진나라 한나라. 그 바로 앞에가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철학적인 논쟁. 이때 이제 도교하고 불교 이런 걸 많이 했고 이때 음양오행에 대한 공부를 한 2년 했어요. 음양오행설을. 요새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음양사상은 어디서 나오고 오행사상은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음양과 오행은 결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쳐져서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연구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시아 사회의 국가 형성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이거는 결국은 원시 국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려면은 국가라는 건 이제 농업사회, 농업국가, 그러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킬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유목민들은 아니거든요. 걔는 이동을 해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어딘가 정착하는 거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유명한 그 토뉴쿠크 장군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몽골에 여행 가시면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 그 옆에 큰 산이 있어요. 홍성 같으면 용봉산 같은 건데 그 자이산 밑에 토니쿠크의 비가 있어요. 그 비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을 쌓는 자는 망하리라.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유라시아 유목민족사를 연구를 많이 했죠. 요거는 이 책은 자크 제리네의 책을 봐야 돼요. 이거를 안 보면은 아시아 사회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서울대 김호동 교수가 이쪽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왜 인디애나 존스가 그거 많이 하죠.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 그 인디애나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아마 인디애나 존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게 그 대학인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크리트 히스토리 오브 몽골리아, 몽골의 비밀 역사서, 징기스칸의 역사예요. 그게 왼쪽에 타타르, 이쪽에 뭐 메리키트, 아래 그러니까 타타르, 메리키트, 커레이트, 나이만. 그게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이제 징기스칸이 탄생하고 그 사람이 호레즘을 멸망시키면서 유럽까지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다 받아먹은 나라가 결국은 송나라, 명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 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유학한 사람들은 불교를 안 하고요. 불교한 사람들은 유학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철학을 하게 되면 형식 논리를 갖고 해요. 논리학. 근데 불교는 형식 논리로는 해명이 안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인명 논리학이라는 별도의 논리학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논리학은 카톨릭에서 쓰던 거예요. 스콜라 철학의 논리학인데 인명 철학은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인명 논리학을 안 하면 그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불교가 어떻게 중국을 정복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 사상을 갖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한테 유학 사상을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라든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중국 정복사. 그래서 이제 실상론 뭐 앞에 나오는 반야경이니 금강경이니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초보적인 거라고 해서 좀 제쳐놓더라도 법화경, 실상론, 그다음에 유식사상, 화엄사상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이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도 똑같아요. 불교의 중국 정복사 연구. 그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교가 중국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선교 사업이나 전도 사업을 하실 분 같으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제가 연구할 때. 그리고 이걸 다 했는데 결국 서양과 동양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친 김에 신학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독교 신학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카톨릭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스콜라 철학의 전반적인 거를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다만 이제 사회사적 연구. 그래서 이 에른스트 트릴치라는 사람을 책을 많이 봤는데 이게 국내에 번역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독일어판을 가지고 보다가 제가 독일어 지식이 이렇게 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이거 다 하는데 독일어는 그렇게 깊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판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정리를 했죠. 이게 트릴치. 10번도 더 봤어요, 이거. 이 트릴치를 알아야 결국 중세 사회가 어떻게 지배되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이런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체계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에른스트 트릴치의 책을 봐야 돼요. 이 에른스트 트릴치하고 막스 베버는 둘이 친구 사이예요.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래 위층에 살았대요. 근데 막스 베버 이 트릴치 책을 보다 보니까 막스 베버 책은 아주 쉬운 거예요. 만화책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논어 연구할 때 끌고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도대체 그 카톨릭의 교리가 논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신학 하시는 분이나 신부님들 중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세요. 그 중용 있죠? 논어 맹자 중용할 때 중용을 그 스콜라 철학적 입장에서 같이 읽어줄 수 있느냐? 교리 체계가 비슷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제일 관심은 서구 사회의 아시아관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게 제가 쓰려고 하는 건데 올 겨울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하는 통에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걸 출판하려고 합니다. 제 주제는 사실 이거였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굉장히 비판해요. 지금도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악의 축이라고. 신약은 뭔데 선악을 자기가 나눠요?
아프가니스탄이니 북한이니 한국, 중국, 소련 뭐 여긴 악의 축이라 그러고 서구 사회는 선의 편이고 우린 악의 편이고 도대체 그런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연구를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이에요. 최근 5년 동안에. 근데 뭐 이런 거 빼고 옛날에는 이런 쪽의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시작하려면 이걸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논어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논어를 알려면은 공자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면서 이제 한 4년 동안에 공자의 일생을 쓴 거예요. 사실 이건 준비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논어를 읽으실 땐 반드시 공자의 일생을 아셔야 돼요. 왜? 논어라는 게 공자의 이야기를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쓴 건데 공자님이 어떻게 살았고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논어를 이해하죠. 논어의 장수가 모두 500장입니다. 논어는 20편 500장 483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향당편이 1장 17절로 돼 있는데 그걸 한 개의 장으로 보면 모두 500장이에요. 논어가. 근데 왜 논어에서는 하필이면 하기시스지 불력 여로화를 맨 앞에다 위치시켰죠? 500장 논어가 500장인데 그 중에서 왜 하기시스지 불력 여로화를 맨 앞에다 놨을까요? 그리고 논어의 맨 마지막은 부지명이면 무의분자라고 그래요. 명을 알지 못하면 분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논어는 학에서 시작해서 분자가 끝나요. 제가 거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논어는 하기시스지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거 해명해야 되거든요. 그냥 믿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어의 성립을 통해서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했는데 그 책을 쓸 때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이제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오 선생 거하고 쯔다 소키지 선생 걸 같이 봤는데 그 두 개 사상이 내려오는 걸 이제 기무라 에이치 선생이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다 써놓고 보니까 기무라 선생이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원고를 다 버리고 기무라 선생이 지적하지 못한 거를 더하는 거로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아마 제가 봐서는 저는 고문사학의 입장에서 썼어요. 주자학도 아니고 고학도 아니고. 그래서 고문사학적 입장에서 썼는데 고문사학은 익히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 하려면 한 20년 걸립니다. 그거 익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좀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졌던 의문은 이거예요. 이게 논어의 지금 논어를 왜 우리가 이 논어를 읽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서구 사회 의식에서 아시아는 오랫동안 비역사적 사회로 치부되어 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동양은 역사가 없는 사회다. 동일한 것이 재생산된다. 실제로 삼국지 처음 보면 어떻게 돼요?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밀어내요. 그렇지만 그 물은 항상 같은 자리를 흘러요. 그 헤르만 헤세가 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시달타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자리를 흘러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의 왕조가 동일한 자리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상형문자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상형문자가 뭐예요? 자연 질서를 모방적으로 재생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잠언문자는 뭐냐? 이건 자연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양인들이 동양을 깔본 거는요.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부터 그랬어요. 동양은 낡은 사회다.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동양을 아예 노예제가 풍토화가 됐대요. 이 풍토화란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헤겔 같은 사람도 지속의 반복. 막스 베버는 주술속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주술 같은 거 하세요? 마술 안 하잖아요. 아니 저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항상 이렇게 뭐 점을 친다거나 그렇게 하세요? 아니 구술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볼까요? 그럼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요.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식은 아시아 세계를 깔보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침탈을 이론적, 사상적, 세계관적으로 일조하는데 일조해 왔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제노사이드 아니에요? 제노스라는 건 민족이고 사이드는 학살이죠. 그러니까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그것도 인류가 만들어낸 도덕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살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학농민전쟁, 의병전쟁, 만주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그 제노사이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어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아시아 사회는 정말 정체된 사회였을까? 정말 아시아에서 나온 모든 거는 비역사적인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세계는 외적 충격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영훈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종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를 바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양 사회는 자체 힘으로는 근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누군가 옆에서 충격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식민지를 당해야 돼요? 이 홍성 지역에 그 홍주향교회하고 별성향교회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 계세요. 임한주 선생이라고. 김복환 선생의 제자죠. 그분이 쓴 홍양기사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충청도 내포 땅은요, 이건 완전히 그 독립운동에 뿐만 아니라 조선 역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 김사진 장군도 그렇죠. 한영훈 선생, 그리고 뭐 윤봉길 의사도 그렇죠. 유관순 누나도 이쪽이고 이순신 장군도 여기에요. 여기가 내포 땅이요,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회경제적으로는 고찰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있기 전까지 이걸 웨스턴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아시아 사회는 노예제의 모습이었어요. 뭐 왕한테 절대 복종하잖아요. 관리한테 절대 복종하고 그 사민 차별이 엄격한 나라고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사 때부터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똑같이 내려왔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는 꼼짝 못하죠.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사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유체계를 이쪽에서 고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 철학, 신학 철학과 원시 기독교 있죠. 그다음에 바울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 토미즘.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짐이 나올 때 유럽에서 종파주의가 나와요. 위클리프라든가 뭐 후스라든가 이런 주로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는 그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프로테스탄티즘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불교도 이래서 하게 된 겁니다. 제 연구 영역은 여기입니다. 그리스 철학, 원시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인도 쪽은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약하긴 하고요. 주작, 양명학, 프로테스탄티즘, 그 스콜라 철학 그쪽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근대성, 직업, 뭐 에토스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주로 막스 베버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논어할 때 끌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 할 때도. 맨날 논어할 때 무슨 뭐 효제하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자님은요 효와 제를 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공자님이 효제를 중시한 걸 아시죠? 근데 논어를 한번 보십시오. 공자님이 효제 얘기한 게 있나? 공자님은 어지린자를 얘기하셨어요. 공자님의 핵심 사상은 어지린자예요. 효제가 아니라. 그럼 효제가 왜 들어갔냐? 논어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250년, 27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250년, 270년 뒤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공자님의 일대기는 이름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님의 핵심 사상에는 효제가 아니라 어지린자예요. 그 인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나가야죠. 그게 현대사회인데 뭐냐면 인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기소부족을 물시어해라. 네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게 바로 공자님의 어지린자예요. 근데 오늘날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사회에 그게 맞잖아요. 강요하지 않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건 마치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친교하고 좀 비슷하죠. 여기 기독교에 좀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그 개신교요. 개신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뭐예요? 그 친교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친교, 사귐을 통해서 교회라는 영성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교가 뭐냐? 핵심 내용이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즉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 핵심 논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면 복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찾는 거죠. 신약, 구약 이런 쪽에서. 그게 이제 지금 기독교 논리인데 그 공자 사상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공자의 사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희생과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거기 하느님이 있잖아요. 근데 동양 사회는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없으니 희생과 봉사를 매일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상산수훈, 그 산상설교하고 충소사상이 비슷한데 왜 서양에서는 희생과 봉사를 기독교는 주장했냐? 그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어줌이라고 그래요. 친교. 근데 아시아에는 그걸 내어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없는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지 뭐 맨날 희생과 봉사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소라는 개념이 새로운 도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아 옛날 어른들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논어에서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찾기 위해서 고대 사회와 중세와 근대의 특징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고대 사회는 옛날, 중세는 중간에, 근대는 뭐 얼마 전, 그 현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고대 사회의 특징은 이제 이 긍정과 부정의 통일.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발견하느냐고 고생 무진장 있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의 독자적인 학설일 수도 있어요. 중세 사회는 계제적 질서라 그래가지고 자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서구 사회하고 불교가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그런데 똑같아요. 불교에서도 보세요. 불교에서 여기 기독교를 보십시오. 먼저 기독교를 보면은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왜냐면 원래 기독교는 그 천한 사람,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종교로 시작을 했어요. 힘든 사람의 종교로 시작하다가 이제 부유층들이 합류하면서 이제 종교가 커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노예라고 해보세요. 노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노예는 죽어서도 구속을 못 받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불경을 보면 이제 출가를 많이 했대요. 서민이. 근데 노예는요 출가를 못합니다. 노예가 내 재산인데 그놈이 출가하면 나 어떡해? 그렇잖아요. 노예가 내 재산인데 그 자식이 출가해버리면은 재산이 충나는데 주인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출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평민이 농민이 만약에 출가하면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농민도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출가 누가 하죠? 귀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출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예라든가 평민들은요 죽어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나온 거죠. 누가? 바울이나 뭐 예수님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결국은 저 세상에서는 긍정이 되는 거죠. 불교도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부정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뭐가 남아요? 부처님만 남는다고. 근데 그 부처님도 부정해 버려야죠. 왜? 부처가 권력 휘두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 맨 마지막에 부처가 남는데 그 부처조차도 부정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대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그 유명한 사사문의 사상이죠. 그게. 그래서 그게 부정과 긍정의 통일이 고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중세 사회는 여긴 굉장히 계층적, 신분적 질서로 다 있었어요. 주작이 얼마나 신분적이에요. 근데 다 신분적인 질서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나중에 이제 하나씩 이제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작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 사상에서 똑같아요. 맨 위에 교황이 있죠. 대사제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평신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천사라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은 천사가 아니고 욕망덩어리예요. 걔네들은 자기네끼리 몰라. 먹을 거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달래도 안 줘요. 그리고 걔네가 왕이야. 집안에 어린애 키우시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서서히 교육을 받으면서 이성적 존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는 맨 마지막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이성적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몽매한 자연적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루소가 에밀에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는 단순하게 가야 돼요. 단순하게. 루소의 에밀의 핵심 사상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교황님 같으면 이성이 100%죠. 맨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사제는 한 70%가 이성이고 30%는 욕망이 좀 있고 사제는 한 50%는 이성이 있고 50%는 욕망이 좀 있고 일반 평신도는 욕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성적 존재로 이렇게 서열. 그래서 사회는 이제 맡은 바의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계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자도 똑같아요. 그때 여기 이제 그 김진욱 교수님이 그 행정자치를 말씀하실 때 김준일 교수님한테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이게 주성산천이라고 그러셨나요? 주성산천. 그랬었죠. 주성산천이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홍주가 최고예요. 왜냐면 고을에도 등급이 있어요. 홍주, 그 다음에 성, 결성, 서산, 예를 들어서 김천, 대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성산이잖아요. 그럼 서산 사람들이 홍성에 오면 어떻게 매 맞고 가는 거지. 이 촌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홍주라는 고을은 높은 거예요 이게. 교황님 사는 데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계급이 돼 있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계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천지, 우주, 자연, 인간이 완전히 서열화되고 계급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사회예요. 똑같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쪽이나 여기나. 근데 들어와가지고 평민들이 돈을 많이 좀 벌어가지고 좀 행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황이 딱 버티고 있네.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 교황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교황 그게 뭐야? 사제가 뭐야? 그래서 다 부정해버리고 평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나오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사제가 없어요. 사제가 없고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좀 훌륭한 분들을 사제로 뽑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근대 사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양명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명학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주작은 뭐냐면 서열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충이에요. 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조선시대 영조 때 인구가 한 1,500만 명 됐대요. 근데 관리를 1년에 3년에 33명을 뽑아요. 33명을. 그러니까 33명을 뽑는데 그럼 그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행세를 하겠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족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지도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향촌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향교에 대해서 서원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강조하던 건 효입니다. 효.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주작은 충을 강조하지만 여기 효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 분권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독에서 오신 분 계시면 고독에 있는 성어 좌파들 그 사람들은 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과에 급제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지방의 수만 1년에 33명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양반 지식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에서 효로 내려가는 이 과정, 이것도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방 호족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그 선호공 아니에요? 선호공 서유기. 그 서유기가 뭐예요? 그 선호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 호족이 어떤 동네를 딱 영토 장악해가지고 거기 자기 왕국을 건설해놓고 왕 말도 안 듣잖아요. 그놈이 선호공이. 그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게. 그 명나라 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이 어떤 지역을 강제 점검을 하고 거기다 왕국을 건설하고 지 혼자 놀아요. 그래서 뭐 옥황상제가 아무리 병력을 파견해도 손오공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추상화돼서 손오공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앙 정부가 선택한 게 이제 서유기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서유기의 내용이 수호지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몸은 수호에 있지만 마음은 조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강호에 있지만 마음은 그쪽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양면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게 명나라 시대인데, 이 명나라 시대가 이제 근대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물론 이건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왜 근대를 진입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이제 양명학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토론을 거쳐서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이라는 게 근대 사회 이전에는 직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분하고 직업이 일치했다고요. 신분하고 직업이 딱 일치했어요. 그게 무너지는 시점이 그게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직업이 생기면 소명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토스라는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공자님 시대에다가 공자님이 사시던 시대에다가 자본주의를 해놓으면은 그건 다 실패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원시 시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습성, 그러니까 사회에서 봤을 때 습성이고 개인에서 봤을 때 기질인 거죠.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원시적 사고 아니면 중세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 자본주의를 아무리 강조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뭐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가 뭐 도덕이 좀 정근대적이다. 그럼 기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은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읽으셔야 돼요. 그럼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으로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랑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결국은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어떤 전통적인 관습과 자본주의 정신이 결합돼야 되겠죠. 굉장히 난해한 작업이지만 그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논어 시간에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아시아 사회에서도 사회체계상에서도 뚜렷한 역사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서구 사회는 뭐냐? 이게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독교를 신앙으로 하는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사형이었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허준이라는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허준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진천 버드네고개에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나를 좀 가르쳐달라, 이제 치료해달라 하는데 그때 유도진은 그냥 올라가 버리죠. 왜? 걔한테는 과거 보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지향적. 근데 허준 이 띨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꾸 백성들이 힘드니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치지향적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는 가치지향적 합리성을 하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 대신 유도진은 뭐예요? 걔는 과거를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유도진은 자본주의적 인간이라 할 수 있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목표지향적, 가치지향적.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동양은 이런 사회라고 이야기된 것일까? 서구인들에게 아시아는 단지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걔네들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아시아를 본 거예요. 즉 걔네 선인의 입장이죠. 근데 우리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고 아시아인이에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왜 서양인들이 보는 걸 갖고 해결하냐고요. 아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사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서구 사람들이 뭔데 아시아 사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고 기록으로 정리한 문헌 그것이 완전히 바이블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서양은 진보됐으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식 수입상들이. 우리 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시아 사회가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구인들의 걔네들 입장에서는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아시아를 본 거예요. 아시아 사회는 이럴 것이다. 근데 거기서 쓴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은 어떤 사회다, 중국은 어떻다, 일본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쪽에 아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지금 모든 역사는 근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특수한 것은 보편적인 걸 향해 나갑니다. 맞아요. 근대로 가는 거. 근데 근대 사회도 사실은 특수한 사회예요. 아니 역사가 근대만 있어요? 현대도 있고 후현대도 있지. 왜 우리는 근대 사회적 시각에서만 모든 걸 보느냐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포괄하는 세계의식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논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을 누구냐면 야스퍼스라든가 하이데거나 이런 사람들은 불교에서 그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은 제3세계도 지금 다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화돼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것이 가치 법칙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잉여 가치. 돈을 많이 버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치 법칙. 근데 이게 지금 위기상 국면에 와 있죠. 전쟁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5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야 재편성이 되는데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 뭐 별거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은 이게 왜 우리 사회는 가지 못했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자연적 낙관주의와 도덕적 엄격주의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연적 낙관주의는 이제 주역에서 찾은 건데 조선의 선비가 중국에 갔어요. 근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땅이. 우리는 음과 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과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세계. 그냥 몇 날 며칠을 차를 타고 가도요. 똑같은 그 주위 환경이 펼쳐져 있는 거기는 낮과 밤. 그 다음에 사시사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해결돼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주의적 낙관주의 이게 뭐겠어요? 주역에서 말하는 팔개만 알면 세상이 다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한 게 바로 중용신경이에요. 중용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사서 삼경할 때 중용 있잖아요. 논어맹제 중용할 때 중용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중용은 두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 있어요. 중용은 구경이 있고 신경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장하고 제20장 이하는 신경이라고 그래요. 새로 만들어진 경.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중용을 소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금 어떤 그 철학자 있잖아요. 그 까만 옷 입고 나오시는 분, 요새 그 코미디언처럼 얘기하시는 그 도울 선생이 그 책 중용에 대한 해석서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중용에 대한 책 자체를 놓고 책을 쓰신 거고 문헌학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중용에 대한 신경과 구경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려면 문헌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이런 어떤 대중 강연자가 얘기하는 건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적 낙관주의와 도덕적 엄격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여기 또 혈연식이 또 강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회에서 무슨 자본주의가 있어요? 못 간다고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질. 근데 논어의 첫 문장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 학이라는 글자가 기질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학이. 제가 해석해 보니까 공자의 도덕 체계에서 이 학은 바로 기질을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파토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논어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말로 논어를 읽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일본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공자님께서는 신분과 이게 잘못됐. 신분과 직업이군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 신분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회를 카스트라 그래요. 카스트 제도 있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일본에 일본에 있던 그 카스트 제도에 붕괴된 상황에서 공자님은 군자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게 군자의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자님이 효화제는 뭐예요? 효화제는 신분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회예요. 이건 고대의 윤리 체계라고요. 그리고 공자님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기소부력을 물시험해놔라. 이게 공자가 위대한 점이에요. 공자님 위대한 사상은 바로 이런 카스트 제도의 붕괴에서 군자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군자는 어떻게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인이면서 인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군자이면서 인자가 안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공자님의 제자들은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게 논어에 이제 쫙 나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 경제가 의식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근대에 알려져 있었어요. 아담 스미스의 그 있잖아요. 그 사람 철학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로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예요. 이기심. 그러니까 사회 경제가 의식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고대에는 의식 영역을 강조해서 그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이 서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나안은 원죄요 타락이 결과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가나안은 원죄요 타락이 결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양도 똑같아. 그럼 서양에서는 자본주의 정신이 왜 근대에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중세 말기의 종파운동은 왜 실패했을까? 그 다음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이용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건축 구조, 이건 나중에 다 이걸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서양인의 의식에서만 동양을 보느냐? 그 차이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자를 100번, 1000번, 10,000번 아주 그냥 시원참실해도 해결될 게 아니고 이건 경제와 전향적 사회 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되지 못한 일제산재가 있어요. 조선 총독부의 유교 정책, 이거 청산돼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적 세계에 대한 몰희애적 지식 수입상들의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해방 이후에. 특히 1980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유럽에서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베버리언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일본에서는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중국이라는 문제예요. 중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상하고 비교해보면 딱 떨어져요. 지금 8시가 되는데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계속 요가 10분이면 되는데 하겠습니다. 일본은 근대화가 됐어요. 이게 일본의 근대화 얘기고 이건 조선의 얘기입니다. 일본의 주자학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에는 주자학이 들어왔는데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송 사회의 사회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균전제가 무너져요.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에 의해서 균전제가 무너지고 거기다가 결정타가 들어간 게
바로 최치원 선생이 썼다는 그 토황소 경문에 나오는 황소의 난이에요.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사회 전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위아래가 다 사라져요. 위아래가 다 사라지다 보니까 위아래를 정립할 사회 이론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낸 게 바로 주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은 남송이라는 사회상황 속에서 나온 그 지배의 논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조선에서도. 근데 조선의 상황과 남송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도쿠가와 막부를 만들면서 완전히 신분제 질서를 하는데 주자학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그 옛날에는 무슨 뭐 죄를 많이 져서 너는 천민이다. 하느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어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이야기들만 했는데 주자학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학을 수용해서 이 사람들이 관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근데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비판하고 변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토 진사이, 오기소라이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주자학이 서서히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죠.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오기소라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성인에서 찾아요. 주자학은 태교이사거든요. 성인이 인간이잖아요. 여기서 성스러운 면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자이 순다이, 다산 정약용이 봤다는 사람이 이 사람 책이에요. 근데 인간의 문제를 다룬 사람이 핫도리 남카쿠, 이 핫도리 남카쿠의 절친이 노리나가, 이 사람이 일본 국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인에 찾는데 왜 우리가 이 중국 성인을 다 보느냐? 일본 성인이 있는데 일본의 카미, 조낭사상 여기서 메이지 유신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국학사상이.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885년에 후쿠자와 유키치, 그 일본의 만행짜리 화폐에 올라가 있는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 거기서 타라론까지 가면서 결국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이 조남론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송나라가 이제 북송이 있었는데 북송을 금나라가 정복을 해요. 그리고 북송에 있는 왕자, 왕비, 황제, 공주들을 다 납치해가지고 성노비개로 삼아요. 아주 그놈들 나쁜 놈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끌어다가 성노예로 만들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남송 때, 북송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송 사람들하고 금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그 존화양이 사상이 투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 청나라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진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고 남성들 다 잡아다가 노예시키고 성노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이공론을 만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선비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반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청을 하게 되면 청나라가 당시에 선진국 아니에요? 그럼 고립주의를 하게 돼요. 고립주의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때도 무조건 청나라에 반청하던 사람이 인물성 상이론. 이게 어디예요? 홍송. 남당 한원희 선생. 그러니까 홍성에서 의병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병 사상이 여기에 연안드는 거고. 근데 이 낙농계는 뭐냐면 그래도 우수한 문물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낙농계인데 예산하고 아산 쪽에선 이런 게 많이 있죠. 성호학파는 이제 이거 다른 쪽에서 했지만 여기는 다 잡혀 죽었잖아요. 천주교로 몰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1868년, 7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 뭐 하고 있어요? 척하미 세우고 앉아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죠. 일본에서 동경제국대학 만들 때 우리나라 갑신정변 실패해서 김옥균이가 이제 일본으로 가잖아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김옥균을 동방의 나폴레옹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폴레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키호테로 봤죠. 그러니까 이게 홍성에서의 의병 전쟁은 이런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되다가 이게 언제 끝나냐? 1927년도에 끝나요. 1927년에 홍성에서 유교부식회가 만들어져요.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양해야 될, 이거를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한용운 선사를 얘기할 때 님의 친구 그래가지고 님은 같습니다 이런 쉬운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화엄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화엄 사상 중에서도 뭐 조동종이라든가 인재종이나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만해를 갖다 독립투사로 얘기해버리면 중이 무슨 독립투사를 해요. 만해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것들도 이런 사상의 배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남성 건립한 거.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화해론이 극성했고 이렇게 해서 의병 전쟁이 일어난 거게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저하게 되는 회의를 하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메이지 유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런 내용들은. 원나라 같은 경우에 이건 원대 유학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논어할 때 이제 다 주소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요거 핵심이 요거예요. 주저하게 수용할 때 우리 형식만 수용한 거예요. 근데 조선과 일본은 대응이 달랐어요. 오규서라이가 논어징을 써요. 이 논어징이 대단한 책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해석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어징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고독, 예산 고독의 정산 이병희 선생, 다산 정약용. 근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도로 몰려가지고 다 절단났죠. 다 절단났어요. 안타깝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새롭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사유가 지배하는가 이런 거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논어 강의 시간에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이라기보다 그 홍준학의 이철학 선생님이 이걸 이제 새로운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요거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까 다른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조금 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